이제 AI 없이는 못 살죠. 이제는 5월달에 제가 여기서 그 유사한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AI 없이 안 쓰면 이제 원시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 됐습니다. 이제는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논문 쓸 때나 이제 그 자료 정리할 때도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아이템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세상 앞에 그 워크시트 있으시죠? 요거는 써주시는 게 자세히 써주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의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한 17, 18년도 때쯤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혔어요. 그게 PSST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쓰고 이제 이 편성과 문제점 이게 프로블럼이에요. 그 다음에 솔루션.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 분석과 스케일업.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한 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러닝클로버라고 하는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거나 이제 뭐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했을 때 바로 이력화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개발자 출신이에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개발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아카이빙 구축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MES라고 하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핸들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입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발표를 어떻게 하고 이런 지식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튼 그러고 있고, 주로 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환경 쪽이다 하면은 보통 이제 문제점에 약간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하나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뭐 시장이나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든지 하는데, 기본적인 가이드들은 이제 P, S, ST는 거의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에서 제목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제목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아이템인지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걸 해결해주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는 무엇이다라고 딱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TVCP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테크 기술이다라고 하면 여기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도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서 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어떤 기술이나 솔루션이다, 이거는 이제 R&D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는 이제 시장 진입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VCP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 제목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작성을 잘 해주셨던 분의 아이템을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요즘 나노바나나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노바나나? 네, 방금 들어보셨죠? 예, 나노바나나 방금 들으셨어요? 예,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그 AI 그 점수 매기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LLM 아레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지 쪽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바로 나노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이 팀의 경우는 이제 그 약간 그 이동 보행에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여기 나노바나나에 넣어봤더니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좀 뽑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얘가
바로 AI 기반 스마트 보행 안내 플랫폼으로 휠체어 사용자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보행자 인식 개선과 도시 공간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길긴 하지만 바로 이 아이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도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이렇게 뽑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되는데 과연 이 아이템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맞을까라고 한번 또 피드백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쓸 때 한 번 질문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소통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네. 그래서 그때 요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좀 써보시면 되고 요런 툴로서 이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템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니면은 뭐 VPC 가치 제한 캔버스로 제안해 주세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VPC 가치 제한 캔버스는 전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고 제품이 있어요. 근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에요. 고객에서 시작해서 고객에서 끝납니다. 고객을 위해 문제를 만들어서 찾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고객에게 판매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죠. 이 고객이 어떤 걸 고통스러워하고 뭘 옷거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고객한테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럼 어떤 걸 진통을 어떻게 되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접근을 할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 내 사업 아이템을 VPC 가치 제한 캔버스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항목에 맞게 딱딱딱 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보면 알아요. 고객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것,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 고객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걸 페인 리리버스를 하고, 그러니까 진통을 하고 어떻게 이제 고객들한테 효익을 줄 것인가 이렇게 다 항목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이게 어찌 보면은 잘 쓰면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뇌를 순수하고 이제 뇌를 빼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럼 정말 뇌가 빠진 사업 계획서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고 완벽한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워크시트가 그걸 약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그냥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네, 그 친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선택을 해서 좀 고도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면은 이제 BM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M이 뭐냐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고객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치 제한부터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고객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제 고객이 일단 정의가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가 되겠죠. 가치 제한을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랬을 때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고객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BM 캠퍼스 같은 경우는 딱 반을 쪼개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에게 어떤 걸 제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나오게 되고 왼쪽은 그러면은 이 고객에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고객 서비스 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해주는 파트너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품을 어디선가 받겠죠. 그럼 제품을 어디서 받냐면 파트너들한테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 자원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해서 열심히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코스트,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이 VPC 가치 제한 캔버스로 보고 확인을 하시든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작성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아이템이 맞나 틀리나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TVCP로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좀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 넓은 곳 있죠, 넓은 곳.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나 기능들은 다 도구가 돼요.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그 어떤 걸 제공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이 바로 구체적 기능,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할 것인가도 같이 정의가 되셔야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1번, 2번, 5번은 어떻게든 채울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세 번째 있는 가치 부분은 꼭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아까 그 PSST 사업계획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6개의 방이 이제 있는데, 이 제목이 있고, 현상 문제점이 이제 그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P, 그 다음에 솔루션이 해결책, S, 그 다음에 시장 분석과 스케일업이 스케일업 단계입니다. 이게 스케일업 단계, 그 다음에 팀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PSST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GPT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라고 하면 문제인식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템이 이미 TVCP로 꼽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업 아이템 제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현상 문제점이 갑니다. 현상은 뭐고 문제점은 뭐냐면, 현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그러니까 마스크를 개발하겠다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상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먼지나 아니면은 이런 먼지가 많다라고 하는 게 현상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바라볼 것인가. 공간이 오염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호흡기로 들어가는 먼지가 문제라고 할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져요. 공간이 오염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 공기청정기가 나오겠죠. 근데 호흡기로 들어가는 먼지가 문제라고 하면 그 마스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사업 아이템, TVCP로 꼽혀져 있는 사업 아이템이 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작성을 하고, 기존에 어떻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이제 문제인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인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목표 시장, 현황 분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타깃 고객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 특성에 대해서 표 형태로 정리를 해주세요 하면 표로 나옵니다. 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를 템셈썸으로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템셈썸은 이게 시장을 파악할 때 굉장히 좀 단순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유식하게 이게 스타트업이 창업 문화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아마 중국에서 왔다면 중국어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좀 돼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영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 템이 뭐냐면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에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어드레스는 아시죠? 어드레스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는 예를 들어 내가 치킨을 시켰다 하면은 그 주소로 이렇게 배달이 오죠. 그러니까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달하다. 그래서 어드레서블은 도달 가능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도달 가능한 마켓이 템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가장 최상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는 돈으로 씁니다. 그리고 목표 고객과 돈과 그걸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그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셈 같은 경우는 서비스able, 어드레서블 마켓이에요. 서비스가 가능한, 획득 가능한 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했을 때 만약에 내 서비스가 휠체어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휠체어 전체 시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됐을 때 어디까지 획득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썸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오브테이너블 마켓입니다. 그래서 획득,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차 이내로 가능한 마켓이 바로 썸이에요. 그래서 템셈썸을 정리를 하면은 전체 마켓, 그 다음에 그 직군의 마켓, 그 다음에 내가 3년에서 5년 내로 획득 가능한 마켓, 이렇게 해서 시장을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램. 런치 어드레스블 마켓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1년에서 3년차 이내까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보는 게 바로 템셈썸 램입니다. 템셈썸. 이걸 정리하고 표로 만들어주면 시장 규모가 산정이 되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과정들이나 이제 아이템 현황, 지금 우리가 뭘 만들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준비를 했고를 여기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 단계는 뭐고, 준비 내용은 뭐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내용 써주시고, 이제 MVP는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MVP 테스트 계획과 설문조사 내용 작성해주고, 네,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이제 1, 2, 3, 4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이 4단계 중에 뭐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 8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2-2. 그래서 가상고객 설정해서 아이템 설명해주고 핵심 기능 설명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단편적인 어떤 예시라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찾는 게 좋고,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제미나이도 괜찮고, 뭐 코파일럿도 괜찮고,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이제 써보다 보니까 그 클로드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클로드가 좋습니다. 상당히 그 완성도 있게 그냥 탄탄하게 나와요. 유료로 한번 결제해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과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GPT가 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아이템을 경쟁사랑 비교하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익 구조 마케팅. 사실 여러분들한테 요거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바로 이제 현상 문제점을 올바르게 도출을 해내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적합하게 해결이 됐느냐, 이 정도를 그 위주로 봅니다. 하지만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켓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 현상 문제점 솔루션까지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멘토님들과 같이 해주셔야 될 게 또 이제 수익 구조,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내 고객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해달라, 이렇게 하면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성장 가능할 것인가, 스케일업 단계. 이거 좀 짧게 쓴 이유가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번 대회에서는 현상 문제점 솔루션, 그 다음에 시장 올바르게 고객을 도출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정도까지 해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좀 더 하겠다, 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스케일업 단계까지도 더 나아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스케일업은 한 그 3년차에서 5년차까지 어떻게 제가 가져갈 것인가라고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마일스톤. 마일스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년 일정으로 작성해 주세요. 협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학교 뭐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팀은 또 누구로 돼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PSST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 혹시 그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물?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희 결과물은 뭐예요? 결과물이요? 네. 오늘은 일주일에 선정까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사업계획서랑 발표자료랑 시제품입니다. 네, 다 하시네요. 그렇다면 요거 이제 PSST 그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이제 요거에 입각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제목을 뽑아야 현상 문제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과 스케일업 나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팀 역량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아이템 제목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워크시트 중에 가운데 있는 놈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의 플랫폼의 경우는 구조가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보통 이제 제품이 있으면은 소비자가 있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플랫폼은 공급자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보통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도 헷갈리는데 세 가지다 보니까 처음에 컨셉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컨셉을 잡아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정의도 현상 한 페이지, 그 다음에
그 문제점 한 페이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분은 5%로 그 중에 뭐 중증 장애인은 뭐 0.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현상이죠.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금 거동이 불편해요, 아니면 그 앞을 보지 못해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를 하겠죠. 그에 따라서 해결책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추측하시면 돼요. 그에 대한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 분석은 곧 경쟁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템셈성 있죠. 토탈 어드레서블 버켓, 그다음에 서비스able 어드레서블 버켓, 서비스 오브테이너블 마켓. 그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 경쟁사 분석, 그다음에 어떻게 그럼 이 경쟁사와 차별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 그다음에 팀. 보통 이제 요거는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여기서 이제 대동소이하게 뭐 한 4페이지 정도 더 추가가 된다거나 이제 빠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템에 따라서 강점을 더 넣어주시고 훨씬 그 돋보이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발표 자료까지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워크시트 이제 요걸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하고 그럼 예를 들어 작성을 했어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제 위에부터 하나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제 고객은 뭐 이런 고객, 이런 고객, 이런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 5가지 다 쓰시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고민을 해보시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은 요겁니다. 라고 해서 문제점을 정의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가치를 제공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 들리시는 분들께 어떻게 그 시각적으로 뭐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뭐 센서를 활용해서 알려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지장애이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해주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제공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이걸 제공할 것이냐 어떤 형태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래서 플랫폼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디바이스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가 왜 우리 걸 사야 되는지까지도 작성해 주시면 매우 좋은데 지금은 그 시간이 사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적어도 요거는 쓰세요. 요거 같이. 그리고 요거까지도 좀 더 써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핸드피스로 갈 것이다. 아니면 뭐 팔찌 형태로 갈 것이다. 아니면 휠체어에 뭐 부착되는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 기능까지 있으면 나머지 1번, 2번, 5번은 GPT를 통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는 알려줘야 이걸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꼭 적어주세요. 쓰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법은 저희 고객의 문제점은 요거고 문제점은 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는 요렇게 5가지고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냐면 요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저희 걸 왜 사야 되냐면 이거 때문에 사야 됩니다 라고 GPT한테 그냥 그렇게 말하듯이 쓰시면 돼요. 쓰시고 마지막에 얘를 붙여주세요. 내 사업 아이템을 PVCP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VPC 가치 제한 캔버스로도 한번 뽑아보시고 비행 캔버스로도 한번 뽑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더 구체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GPT 강의를 꼭 받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는 GPT를 쓰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GPT나 이제 뭐 클로드라든지 뭐 그 코파일럿이나 뭐 제미나이 뭐 굉장히 많죠.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얘는 약간 그 파인 튜닝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쓰는 기법이에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파인 튜닝의 경우는 엔진을 바꾸거나 아니면 타이어를 뭐 건폭 타이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쇼버를 이렇게 뭐 하드로 바꿔가지고 코너링을 굉장히 매끄럽게 한다거나 이게 바로 이제 그 파인 튜닝인데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의 그 운전 습관을 좀 더 개선하는 걸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그 모델들은 그대로 두되 잘 쓰자는 거예요. 잘 쓰자. 어떻게 잘 쓰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가 과연 무엇일까? 지난번 강의에 들으셨던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프롬프트는 영국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도스에서도 썼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세요? 아, 손을 드시고 리눅스를 써보셨다거나 아니면은 저 코딩을 좀 해보신 분은 써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쓰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배우에게 대사나 동작을 지시하는 행위예요. 뭐 귀에다 속삭이듯이 아니면은 하늘을 가리키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지시어가 영국에서 프롬프트고 도스의 명령어가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프롬프트는 전달하는 그 질문이나 지시가 이제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시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더 잘 얻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서 원하는 답변을 얻는 기술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인 튜닝은 이제 운전자가 엔지니어링은 이제 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파인 튜닝은 직접 개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리다, 레시피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 왜냐면 질문을 통해서 답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GPT나 이제 이런 코파일럿이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뭔가를 해주죠. 그러면은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AI와는 이제 숨쉬듯이 협업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하루에 AI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여기서 작업할 때 인공지능을 썼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강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할 때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제 AI와 반드시 협업을 하셔야 되는 프롬프트를 고민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마법의 프롬프트 생성기는 AI를 마스터하는 비밀 열쇠입니다.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더 이상 밤새 고민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메타 프롬프트로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단숨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술을 지금 이 영상에서 특별히 공개합니다. 잠시 후에 당신의 AI 활용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살고 싶다. 오늘 정말 바보 같은 질문부터 시작했어. GPT한테 그냥 물어봤지. 야, 프롬프트가 뭐야? 그랬더니 프롬프트는 AI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입력하는 지시어나 질문이래.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다는데 근데 이게 다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뭔가 찜찜해서 그래서 좀 꼬아서 물어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뭐야? 그랬더니 대박!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온 거야. 여기 봐봐. 일반적인 프롬프트랑 엔지니어링 된 프롬프트를 비교해줬어. 이게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쓰는 프롬프트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AI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 고도로 정교화된 지시문이래. 고도로 정교화된 지시문. 말이 참 쉽지. 솔직히 이런 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프로그래밍도 못하는데. 근데 잠깐만, 혹시나 해서 그냥 직구로 물어봤어. 너가 프롬프트도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히 된대.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근데 그럼 더 나아가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어봤지. 그리고 짜잔! 역시나 된대. 찾았다. 그래, 이거야. 생각해봐. 나는 프롬프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나보다 훨씬 똑똑한 AI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만든 것보다 좋은 거 아냐? 최소한 내가 만든 것보다는 100만 배는 나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실험이야.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보자. 먼저 최상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프롬프트 기법을 물어보았어. 메타 프롬프팅, 자기 반성, 역할 부여, 페르소나 기반, 연쇄적 프롬프팅 등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
굳이 알아야 할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번쯤은 GPT에게 물어보고 읽어보길 바란다. 다음으로 이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았다. 다만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자가 요청했을 때 필요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프롬프트를 최고급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나온 결과물이다. 먼저 역할을 부여하였다.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아래 세 가지 절차를 따른 다음 지정된 프롬프트 형태로 제공하라고 한다. 그리고 활용된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한 이유를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수립해서 필요시 추가 수정을 한다고 한다. 급하게 만든 것 치고는 훌륭해 보인다. 다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GPT, 클로드, 그록, 딥시크 등의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모든 유형의 AI에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다. GPT, 그록, 클라우드, 딥시크의 고급 추론 모델을 적용하여 질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었다. 참고로 GPT와 클라우드는 결제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료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최종 프롬프트를 검증해 보겠다. 블로그 글 쓰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실제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겠다. 내가 만든 프롬프트 생성 프롬프트를 GPT한테 제공하고 블로그 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 그랬더니 먼저 원하는 주제를 알려달래. 그래서 AI 시대에 프로그래밍과 IT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알려줬어. 봐봐, 이게 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야. 10년차 테크 칼럼니스트라는 역할을 주고 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라는 지침,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별로 내용과 요청사항까지 다 들어있어. 와, 심지어 추가 요청사항과 사용된 기법과 근거도 알려주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까지 물어보네. 내가 설계한 프롬프트 생성 프로세스가 그대로 반영됐어. 이 프롬프트를 별다른 추가 수정 없이 그대로 써볼게. 세상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퀄리티가 상당한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프롬프트를 직접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할까요? 아마도 머리에 쥐가 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본 베이스 프롬프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프롬프트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고급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영상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으니 해당. 자,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강의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다 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위한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많죠. 그래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하실 때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더 가다듬어 주세요. 진짜 답변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요거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답변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라고 하는 프롬프트만 쓰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인지하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 GPT 약자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맞추신 분 선물 드릴게요. GPT 약자. GPT 선물이 있습니다. 몰라요? 요건 혹시 본 적 있어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들어봤어요? 네. 혹시 언어 장애가 있으신 답변 말은 할 줄 아시죠? 네. 오늘은 너무 집중하느라 답변 안 하는 것을 할게요. 원래 사실 인공지능이 1954년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 천재가 고안해낸 기법이 바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초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공인지 못 맞췄어요. 인공지능이 18년도까지 있었던
이 인공지능의 그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진대회에서의 그 우승자가 강아지를 맞춘 인공지능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perception AI라고 해요. 인지적 AI. 그래서 인지적 AI가 얘가 A인지 뭐 이게 뭐 표지판인지 뭐 이걸 아는 게 바로 인지적 AI예요. 인지적 AI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어요. 생성형이 바로 그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생성한다. GPT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GPT 약자입니다. 제너레이티브. 그래서 생성형 AI가 바로 GPT의 그 시초라고 보면 돼요. 2022년도 12월에 나왔었죠. 그 GPT-3 모델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이미 학습된 트랜스포머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가 22년도에 처음 그 인류에게 선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발전을 거듭해 나가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특이점이 뭐 2030년도에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미 벌써 왔어요. 지나갔어요. 이미. 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그 범용적 지능은 이미 다 넘어선 지 오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 수준조차도 지금 넘어갔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발전 속도가 붙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장 그 큰 차이점은 인간은 죽으면 지식이 그 세습되지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가장 똑똑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가장 똑똑하고 내일 되면 더 똑똑한 AI가 나와요. 그러면 지식이 쌓이는 속도가 뭐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AI가 빠르죠. 근데 에이전틱 AI가 뭐냐면은 혹시 에이전트는 뭔지 지금 질문 안 할게요. 질문하면 곤란해하니까 에이전트가 뭐냐면은 그 우리 저기 에이전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디자인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할 때 에이전트를 끼고서는 이적을 하죠. 그러면 에이전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팀에 갈 것이고 그리고 이 팀에 누구와 협상을 해서 연봉 수준을 어떻게 정하고 그에 맞는 이제 그 복지 같은 거를 이제 정하겠죠. 옵션들을. 그게 바로 에이전시가 하는 일이에요. 손흥민은 축구만 잘하면 되죠. 근데 에이전트는 뭔가 대리해주는 대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AI가 벌써 이제 에이전틱 AI도 벌써 한물 갔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25년 4월에 저도 처음 그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10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굉장히 빛나는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왜냐면 AI 모델을 우리가 다 알기는 힘들어요. 벌써 이제 그때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려진 인공지능 모델만 84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어떤 애는 뭐 GPT 같은 애는 글을 잘 쓴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뭐 잘 찾아주는 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는 애. 그 다음에 영상 요즘 VO3가 좀 잘 만든다고 하던데. 그리고 뭐 나노바나나서는 이미지 잘 만드는 애. 그 다음에 요약자라고 뭐 그런 너무나 많은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84가지 모델을 다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AI라는 게 이 우리를 대행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이 에이전트 AI가 그래? 그럼 이거 필요하겠네라고 해서 생성형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에이전트 AI예요. 근데 얘는 벌써 저는 너무나 잘 쓰고 있어서 얘를 쓰게 되면 퍼포먼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네. 스카이워크라는 애가 그런 애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피지컬 AI까지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없었던 가장 인간과의 차이점이 육체가 없다는 거였어요. 신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습득을 해서 이걸 분석하고 연산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입력 장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인간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피지컬 AI가 나오면 이젠 AI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학습을 해요. 이제. 그런 무서운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통을 하시고 AI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든 생각이 저도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당신이 AI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도 그리고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잘합니다 정도 이제 이런 답변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80점까지는 다 해요. 이제는. 그래서 90점, 95점, 98점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이 바로 그 점수를 올리는 역할입니다. 그만큼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해서 결과물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번 경진대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딱 까놓고 보면은 어떤 팀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어떤 팀은 진짜 형편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저번에 경진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형편없는 팀이 자기가 형편없는지를 몰라요. 나는 잘했다 생각을 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만 소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객관적인 점수가 GPT랑만 소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까 확증 편향 얘기를 했죠.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지? 라고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셔야 인공지능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저도 압니다. 이게 되게 잔인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직원들을 안 쓰고 인공지능을 쓰는 게 더 편해요. 그건 만약에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그러니까 그런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더 퀄리티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진대회 준비 한번 그런 걸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알아서 그 답을 내줘요. 그래서 이 예제를 제가 이제 이걸 써놨는데 이제 이미 에이전틱 AI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예제를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 MCP라는 게 있거든요. MCP. 이쪽이 약간 잘못됐어요. 이거 저 GPT한테 저기 스카이워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더 맞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래서 GPT랑 같은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문맥적으로 해석한 프로토콜이다. 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 여행을 기획할 때 저는 젠스파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젠스파크가 에이전틱 AI의 하나입니다. 네. 에이전틱 AI 중에 젠스파크라는 놈도 있고 스카이워크라는 애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서비스도 더 있겠죠. 근데 여행 예약 자동화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3박 4일 동안 박람회에 참여를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디 박람회를 갔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묵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일정을 짜주라고 하면은 어떤 일정을 짜게 되고 어떤 숙소에 묵고 어떤 그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약을 해줘요. 호텔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AI가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참고로 이 얘기에서 들었던 건 6개월 전에 들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더 빨리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거라도 듣고 있으니까 아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그 경진대 같은 거 참여를 안 하면 아예 이런 것도 몰라요. 어디서 듣겠어요 이걸.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MCP라는 애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 정보도 찾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검증해주고 보고서 작성해주고 제가 한번 이제 요 데이터 분석을 하나 맡겼는데 어떤 그 사이트에 그 보조기기 도구의 후기를 요약해야 되는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젠스파크 통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젠스파크 통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사이트 주소와 이제 그 제품명을 알려주고 URL을 알려주고 여기에 있는 1000개의 후기를 읽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 그 후기를 쭉 뽑아가지고 알아서 분석해서 알아서 보고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너무 편해요. 사람이 하면은 며칠 걸리겠죠. 네. 근데 막 크롤링을 뭐 해야 되나 뭐 어쩌야 되나 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AI가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MCP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행도 이제 알아서 이제 일정도 짜주고 뭐 숙박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식사도 다 알아서 해주고 예약도 해주고 항공편 예약도 해주고 알아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많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에이전틱 AI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거 약간 그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그 다른 창업팀한테 이제 줬던 아이디어인데 그 우리가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네. 페이팔이 결제 서비스죠. 네. 결제 서비스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대행해주는 MCP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뭐 맥도날드의 그 가장 대표님 그 소고기 관련된 메뉴를 먹고 싶어라고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면 MCP라는 게 이제 키오스크를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다 주문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 AI면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령자도 잘 쓸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 좀 전달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여러분들의 사고를 계속 넓히셔야 돼요. 생각을 확장을 시키시고 피지컬은 말 그대로 이제 센서 같은 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 12분. 이거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애 관련된 아이템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템을 봤을 때 이 장애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프로세스는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입력을 받고 연산을 통해서 출력을 한다. 딱 이 세 가지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은 그냥 못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인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보조장치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환경 데이터를 AI를 분석해서 객체인식 장면모사 텍스트 낭독을 통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받고 촉각적으로 안내를 받는 게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력, 처리, 출력 이게 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못 들어요가 다가 아니에요.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각화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각장애인과 같이 회의를 들어가요. 그런데 회의를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받고 소통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음성 인식을 통해서 수어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는 못 움직인다가 아니라 사실 시연 영상이 있어요. 이제 아까 휠체어 탄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 치면은 얘가 지금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딱 착장을 하면은 일으켜줘요. 일으켜주고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걷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3년 전에 나왔을 때 세계 보조기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보조기기 업체랑 같이 제휴를 해서 이런 장치를 이제 개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엑세스톡이라는 곳에서 이제 카이스트랑 네이버 AI 랩에서 같이 이제 소통을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부모님들이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아이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이노시스는 이제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하면은 약간 치매가 오기 전 단계 80% 정도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요, 치매 전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보이노시스를 통한 이비인후과 이제 원장님이시네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창업하신 케이스인데 이제 말을 하면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템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동장치에 좀 많이 편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좀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에 있어서 아까 전에 입력과 처리와 출력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장애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템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강의를 굉장히 좀 짧게 학습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집어넣기 좀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말할 수 있으시죠 이제는? 네, 강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 푸시고 한번 멘토님들과 같이 아이템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